저번 시간에 제가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여기 전기가 나가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포 영화처럼 어둡게 나와가지고 그냥 올릴까 하다가 좀 아무래도 한번 올리는 거 깔끔하게 올리자 생각돼서 당분간 이 학원에서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52강 자 문자 판화 그리고 기법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캘리그래피가 나오는데요. 자,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자, 기호나 상징을 이제 기계 따위를 이용해서 나무나 돌에 새기는 경우. 그러니까, 기계 따위의 나무나 돌에 새기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인공적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레터링이라고 보통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캘리그래피의 본질은 레터링과 대조적으로 자와 캔버스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파는 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그래서 핀 마이크 쓰다가 이제 소리가 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원에 마이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당분간 찍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합시다. 요거 두 개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이제 사용해서 나무에 돌에 새기는 경우를 레터링이라고 하고, 캘리그래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작업하는 걸로 이제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캘리그래피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회화에서 서해가 거의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나오고요. 타이포그래피도 나오죠. 타이포그래피는 문자 배열. 자, 문자 배열과 도안을 이용해서 형태 속의 생명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에 따른 가독성을 높여줘 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문자의 전달 의미와 가독성의 조형미, 특히 가독성, 그러니까 가독성과 조형미가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정각의 종류가 이제 성명인, 백문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봐야겠죠. 정각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 쓰고 나서 자신의 작품을 증명하는 징표로 주로 전서체로 제시가 돼 있다. 전서체. 그래서 정각은 흔히 일촌의 우주라고 해가지고 그 작은 거에서 많은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회화의 낙관이나 중요한 소리의 밀봉에 주로 나타나 있다, 이용하고 있다. 모든 서화 작품에서는 작가가 혹 이름을 새긴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걸 낙관이라고 한다. 이게 뭐 명칭 정도 아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열이 많이 올라서 이게 버벅대나. 오늘은 집에서 하지 않고 이거 학원에 하느라고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이 약간 뭐 이렇게 펜도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자 봅시다. 낙관에 주로 사용된 정각은 작품의 종류와 전체적인 구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 정각의 종류에 따라 성명인은 백문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원을 새긴 주문인으로 새겨지고요. 좋아하는 문구를 새긴 사고인이고, 그 다음에 작품의 소장을 밝히는 수장인, 책에 찍는 장서인, 문자 대신에 그림 새긴 초용인. 이게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파라의 역사입니다. 파라는 중국 당나라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종교적 목파나, 그래서 종교적 목파나가 주를 이뤘고요. 송나라 때는 뭐에 쓰였어요? 사파라 책표지. 명나라 때는 희곡이나 소설, 정교한 풍경, 목파나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불경, 그리고 고려시대는 팔만대장경, 조선시대 상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등 유교적 성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판화가 발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주 불국사 석각탑에서 나온 유물 가운데 무구정강대 다란이경은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이때부터 목판화에 잘 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성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에서 우리 인쇄문화를 발전을 엿볼 수가 있대요. 서양에서 중국의 종이가 만드는 기술이 전해지면서 15세기 초부터 목판화가 발달하였다. 서양에서는 종교 하나 책의 사파 이용됐고요. 쇼가워 동판화로 유명하죠. 그래서 15세기 시기 알아야 되고, 명암이나 원근의 표현이 가능한 동판화가 시작되는데 인그레이빙이에요. 원래 이 원문 보면은 그냥 동판화라고만 적혀 있는데 전부 인그레이빙입니다. 어지간하면. 그 다음에 뒤로가 이제는 16세기를 이어서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후 에칭, 메조틴트, 에코틴트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19세기 때는요 다색석 판화, 그래서 포스터나 복제문화 발달을 가져왔고요. 20세기에서는 마티스나 샤갈, 피카소 등이 다양한 판화 기법을 통해서 영역을 확장했고, 워홀 팝 아티스트들은 뭐 당연히 시크스크린이고,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구정강대다라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 석가탑 보수시에 발견됐고요. 대승불교의 경전입니다. 옛날에는 탑에살이에 넣지 못할 경우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종이를 넣기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체크하시고요. 이게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게 저번에 제가 못 올린 거 그거를
찍다가 다시 찍기 때문에 이게 좀 남아있네요. 이섬이라는 작가인데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게 팝업 기법을 썼는데 팝업 기법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찾아서 지금 작성을 한 건데 2차원적인 평면의 표현이 있고요. 3차원적인 표현이 있어요. 3차원적인 입체 표현이 있어요. 입체로 튀어나오는 구조물이 아닌 종이 커팅선에 따라 자르거나 구멍을 뚫어서 간단한 장치를 요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평면적인 기법을 혼용해서 만드는 방식에서 무대 형식, 책을 90도나 180도로 펼쳤을 때 설계된 팝업 입체물이 세워지는 방식인데 이렇게 막 산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있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품에서 애셔라든가 피카소, 목판화고요, 예칭이었고요.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황규백, 메저틴트, 얘는 이제 레제는 다색석 판화를 주로 썼고요. 고든이라는 사람은 뭐 모노타이프, 워홀은 당연히 실크 스크린이고. 자, 판화 정리 뭐 다 하시는 거지만 요거 한번 정리해 놓읍시다. 우선 볼록 판화의 특징은 볼록한 부분에 잉크가 묻혀진 것, 여러 가지 칼자국 변화로 효과를 얻다. 단순하고 강한, 간결한 느낌이다. 양각 또는 음각, 양음각 다 쓰이죠. 판과 그림의 좌우가 바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콜라그래피가 있죠. 콜라그래피. 자, 콜라그래피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의 불규칙한 요철 모양으로 다양한 표현을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재료를 많이 붙이기보다는 적절한 공간을 활용해서 도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대요. 제작 방법 보세요. 두꺼운 도화지에 요철이 있는 다양한 무늬 벽지를 붙여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 꾸미고 싶은 이미지를 볼펜으로 그려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롤러로 잉크를 바른 후 도화지에 올려 발현으로 문질러 찍는다. 그러니까 뭐 약간 요철이 있는 것을 다양한 것을 올려놓고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공판화의 특징은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 등사판의 원리를 이용한다, 상업적으로 많이 쓰인다, 실크 스크린, 스텐실이 거기에 해당되죠. 스크린 보시면은 공판의 대표적인 판종인 실크 스크린은 1907년 영국의 심슨에 의해 공식적으로 누구로 인해서 심슨에 의해서 자, 세리그래프라고도 불리고요. 다른 판종보다 저렴하고 능률적이에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프린팅하고자 하는 매체에 손쉽게 인쇄할 수 있어 크게 성행을 했고요. 평판화. 자, 오프셋 인쇄 기법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작가 제네필더가 악보, 포스터를 찍기 위해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요철이 없는 평판인데 이는 물과 기름의 반발작용이다. 뭐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티기 효과, 반발작용. 이 효과는 마블링이나 파라핀염에서도 응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석판화의 현대는 무겁고 비싼 석판 대신에 알루미늄이나 아연판 등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모노타이프 봅시다. 모노타이프는요, 판화의 기법 중에 중평판화에 속하는데, 평판화는 볼록판화나 오목판화처럼 요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면에 그림을 그려 찍어낸 것으로 펜이나 붓의 터치, 농담, 그러니까 회화적인 요소가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나오네요. 그래서 판화의 특징 중 하나는 복수성에 비해 모노타이프는 한 장만 찍을 수 있다. 이거 뭐 판화는 메리트가 여러 장을 찍을 수가 있는 건데 글쎄요, 한 장 찍는 게 뭐 의미 있을까? 자, 오목판화입니다. 오목판화의 특징은 판면에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잉크가 채워지는 것이고요. 면을 나타내는 데 뭐나 선의 표현이 특징이다. 체크하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예리하게 표현되고요. 정준호는 액칭, 드라이 포인트, 오목판화의 기법은 크게 두 가지, 직접법, 간접법 다 알죠. 그리고 섬세하고 예리한 선을 표현하기 때문에 프레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이가 그 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압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직접법에는 인그레이빙이 있습니다. 동판면의 금속 전용 조각도, 뷰랑이라고 해서 뷰린이라고 많이 하죠. 직접 홈을 넣어 인쇄하는 기법인데, 깊게 파고 얕게 파고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뷰랑 같은 경우는 강약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깊고 얕고 이런 식으로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애칭이 산을 이용해 새겨진 홈을 부식시키는 반면에 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손에 힘을 가해서 견고한 동판을 파내요. 특별한 세공 기술이 필요한 판화 기법이죠. 아무래도 직접 뷰리를 이용해서 직접 파내다 보니까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그레이브는 아까 얘기했듯이 숑가워, 만테냐 이런 게 해당되고요. 드라이 포인트가 나오는데, 인그레이빙에서는 뷰랑보다 더 강하고 뾰족한, 그래서 니들로 사용하죠. 니들을 사용하고요. 판면에 바늘 끝에 의해서 얇게 파여 올라가 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홈을 파고 나면 그 홈에 있던 동판이 됐든 알루미늄판이 됐든 아크릴이 됐든 간에 그 홈이 나가면 그 찌꺼기가 밖으로 나와 있겠죠. 그걸 버라고 합니다. 자, 이 버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할게요. 그래서 원하는 효과에 따라 버를 깎아내기도 하고 그대로 두고 인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 톤이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그때 이제 잉크가 묻어버려요. 거기다가 버로 인한 물감이 번지기 때문에 드라이 포인트 선이 더 부드럽게 버프린 듯 보이는 것도 장점입니다. 대신에 보시면은 많이 못해요. 많이 못 찍어요. 왜냐하면 그게 버가 계속 소멸되죠. 아무래도. 자, 메조 틴트입니다. 틴트는 선이나 점에 기반을 하지 않고 로커너라는 도구로 판을 긁어서 수많은 점들이 잉크를 머금게 해가지고 색조와 톤이 변화가 가능하게 한 판화 기법이죠. 그래서 로커라는 것을 가지고서 판에다가 요철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뭐 메조 틴트, 그러면서 이제는 이 스크레이퍼로 그 면을 깎아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접범은 애칭입니다. 자, 애칭은 산을 이용해 판의 도안 부분에 부식시켜 인수하는 판의 기법이죠. 판화의 기법이다. 그래서 독일의 호퍼에 의해서 발명됐고요. 1500년경에 독일의 뒤러에 의해서 예술작품으로 등장을 했는데, 뒤로도 애칭을 썼어요, 많이. 이전에 금속 세공 장식에 사용됐던 기법으로 갑옷 투구 장식에 사용됐습니다. 동판의 산의 화학작용을 방지하는 방산제인 그라운드를 칠한 후에 금속 바늘로 이미지를 그려서 산에 담그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으로 파낸 걸 자체가 이제 그 부분만 부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라운드가 벗겨져 부식이 되고, 잉크를 칠했을 때 부식된 부분에 잉크가 쏙 들어가는 것이죠. 손으로 직접 힘을 주어 새겨 특별한 세공 기술이 필요했던 인그레이빙보다 부드러운 그라운드 위에 그리기 때문에 미술가들이 직접 쉽게 배우고 작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파는 개념이 아니라 그라운드만 이렇게 긁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됐다. 에코 틴트는 여기 보시면 판화의 수채화 같은 명암을 효과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적인 어떤 그 오목판화의 특징에서의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명암 효과, 분위기 이런 것들을 내는데 특징이 있다. 애칭과 그래서 같이 쓰이죠. 그래서 선미 표현에 적합한 인그레빙이 적합한 반면에 에코 틴트는 명암의 색조의 변화와 면에 의한 표현이 특색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판에 송진가루를 뿌리고 열을 가해서 고착시킨 다음에 그 판을 산에 부식시키면 송진가루가 뿌려진 곳이 부식되지 않고 뿌려지지 않은 곳에만 부식이 된다. 우리가 아까 그 요철을 만들었던 것이 있죠, 메조 틴트. 근데 얘는 같은 경우는 이 로코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송진가루를 골고루 뿌려놓고 그걸 불을 지피면은 이게 이제 녹으면서 이렇게 고착이 되겠죠. 그런데 그 고착된 부분 외에 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 요철이 생기겠죠. 이제 거기서부터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에코팅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장 이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